대추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나귀에 몸을 실어 강천으로 향하니 누대가 은은하게 황혼 따라 비쳐온다. 하늘엔 큰 눈 내려 온 세상이 변할 텐데 달은 밝게 빛나 흔적 하나 남긴다. 가난한 초가라도 한 줌 옹기야 품겠지만 부잣집 문턱엔 추위가 깃든 적 있던가. 매화는 산중 은자와 약속 잊지 않고 몇 송이 피어올라 술동이 옆 지키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 읽은 이순신의 작품은 경남대학교 박물관에 현재 소장되어 있는 한시이고 제목은 증김중군 사명입니다. 이 시의 끝에는 1590년 12월 보름 이순신 올림이라고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1590년 12월 보름이면 1589년 12월에 정읍 현감이 된 이순신이 정읍 현감으로 1년째 재직할 때입니다. 그해 그러니까 1590년 7월 평안도 고사리진 병마첨절제사에 임명되었지만 대관들의 반대로 무산됩니다. 그러니까 정읍 현감은 종육품인데 종육품에서 종상품인 병마첨절제사로 이제 갑자기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대관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되었고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만포진 수군첨절제사 이것도 역시 정상품인데 임명되었지만 역시 대관들의 반대로 해서 무산되고 정읍현관으로 유임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해가 저물 무렵에 이 시를 썼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인 1591년 2월에 진도 군수 가리포진 완도의 수군첨절제사가 되었다가 곧바로 2월 13일에 전라자도 수군절제사로 임명이 됩니다. 서대문 FM에서 송출하고 있는 시인의 정원은 오늘 또 김현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가수 이소라 씨가 부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며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네. 오늘 읽은 정 김중군 사명, 즉 김중군 사명에게 주다라는 이순신의 작품은 2014년에 새로 발굴된 이순신의 한시입니다. 그 내용을 동아일보가 그해 4월 23일에 보도를 했는데요. 그 기사를 우리 김현덕 씨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위는 어둠이 내리고 곧 폭설이 내릴 기세다. 허나 청명한 달빛만은 고고하게 풍전등화의 세상을 비춘다. 나라 위한 마음이 어찌 이와 다를까. 추운 겨울이면 백성의 고충이 더욱 와닿지만 매화의 절개를 되새기며 뜻을 펼 때를 기다린다. 충무공 이순신의 친필 한시 한 편이 새로 발굴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건 난중일기에 실린 5편을 포함해 17편으로 임진왜란 발발 전 정읍 현감 시절에 쓴 친필 한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승석 여해 고전연구소장 이순신 연구소 교수는 22일 충무공이 45세가 되던 해 지인에게 보낸 칠언율시를 찾았다고 밝혔다. 제목 없이 증 김중군 사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김사명은 절친했던 무인으로 추정된다. 경남대 박물관 소장 사료에 포함되어 있던 이 시는 노 소장의 연구 끝에 충무공의 시로 확인됐다. 노 소장은 충무공 특유의 왕희지 초서체 필법이 뚜렷하고 특히 이름과 하 같은 글자에서 충무공이 쓴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곧 폭설이 세상을 뒤덮을 날씨 속에서도 빛나는 달빛을 노래한 모습에선
전란을 예감하면서 유비무환, 임전무태의 뜻을 가담나는 무인의 자세가 엿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23일 출간되는 노소장의 이순신의 리더십 개정판에 실렸다. 네, 고맙습니다. 동아일보 2014년 4월 23일자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 그러니까 동아일보 2014년 4월 23일 기사에 소개된 책 이순신의 리더십에서 이순신의 중군 사명, 즉 김중군 사명의 주다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이순신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칠원율시의 한시 작품이다. 이순신이 1590년 12월 정읍 현강에 재집할 때 중군 김사명에게 지어준 것이다. 한겨울의 황혼역에 눈 내린 설경 속에 핀 매화의 정취를 노래하였다. 온 세상이 흰 눈에 덮였는데 달빛은 하얀 대지 위에 한 가닥 빛을 발하였다. 가난한 집은 추위에 고생하겠지만 대갓집은 추위조차 모르고 지낼 것이다. 겨울에 핀 매화는 은자와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항상 추위 속에서도 저리를 지켜 꽃을 피웠다. 더욱이 그 자태는 산중의 술동이와도 걸맞는다. 신이 있는 매화는 추위와 가난 속에 고생하는 은자의 진정한 벗이다. 네, 이 내용은 이순신의 리더십 노승석 지음 여해 고전연구소가 2014년 4월 20일에 발행한 그 책의 368쪽 내용이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수 김경호 씨가 부릅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아무 때고 네게 전화해 나야 하며 말을 꺼내도 누군지 한번에 알아낸 너의 단아한 사랑 쇼윈도에 걸린 셔츠를 보면 제일 먼저 네가 떠올릴 사람 너의 지갑 속에 항상 간직된 사랑 네게 그런 사람이 나일 수 없는지 네 곁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라
서대문 FM 시인의 정원은 그동안 이순신의 시작품을 읽고 그 작품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그 시, 정 김중군 사명은 이순신 장군이 그 일기를 쓰기 전에 지은 시여서 난중일기로는 그 당시 어떤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이순신을 이렇게 계속 신뢰하고 추천했던 서해 유성룡이 지은 징비록에서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떤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좀 이렇게 펼쳐봤는데요. 역시나 그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그 서해 유성룡의 징비록의 내용 일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읽는 작품은 오늘 소개하는 그 서해 유성룡의 징비록은 2003년 3월 10일에 초판을 발행한 그 서해문집의 징비록입니다. 옮기는 김응식 선생님이셨고요. 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책 첫 부분, 그러니까 33쪽 이렇게 보면 이 시를 쓸 당시에 황용길, 김성일, 허성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일본으로 사신으로 이제 가서 그 일본에 이제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부터의 상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해문집 발행 그 징비록 3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591년 봄 일본에 갔던 황윤길과 김성일 일행이 야나기와 세계노부, 겐소 등과 함께 돌아왔다. 부산에 도착한 황윤길은 먼저 사신 일행이 겪은 내용을 기록한 글을 올리면서 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후 임금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황윤길은 똑같은 보고를 했다. 그러나 김성일은 전혀 다른 보고를 올렸다. 신은 그런 기색을 느끼지 못했나이다. 계속해서 김성일은 말했다. 윤길은 공연히 인심을 현혹시키고 있사옵니다. 이렇게 되자 조정의 의견 또한 둘로 나뉘게 되었다. 김성일을 만난 내가 물었다. 그대의 의견이 상사와 전혀 다르니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려고 그러오. 그러자 김성일이 이렇게 말했다. 저 역시 일본이 절대 쳐들어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윤길의 말이 너무도 강경해 잘못하면 나라 안 인심이 동요될까봐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시 사신들이 받아온 답장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군사를 거느리고 명나라를 치고자 한다. 이 내용을 보고 내가 말했다. 당연히 이 내용을 명나라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상께서 반대하셨다. 그러다가 우리가 일본과 내통했다고 하면 어쩌한단 말이오. 차라리 모른 채 하는 편이 나을 듯하오. 나는 다시 주장했다. 이웃 나라와 왕래하는 것이 어찌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전에 일본이 우리를 통해 중국에 조공을 청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사실대로 명나라에 알려 칙서를 받아 처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 사실을 숨긴다면 대의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우리를 모략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다른 방법으로 명나라에 이 사실을 알린다면 우리가 일본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죄가 더 크겠습니까? 결국 김웅남 등을 보내 이 사실을 명나라에 알리기로 했다. 한편 일본에 잡혀있던 허의후와 진신 등 명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내정을 본국에 은밀히 보고하고 있었다. 또 유구국의 세자 상령도
사신을 명나라에 보내 소식을 전했다. 오직 우리나라만이 아무런 소식을 보내오지 않자 명나라에서는 우리가 일본과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전에 우리나라의 사신으로 왔던 명나라 강로 허국이 나서 말했다. 조선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섬기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일본과 내통한다는 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러던 차에 마침 우리나라의 사신이 도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 대한 의심은 절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 조정에서는 일본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국경 사정에 밝은 인물을 뽑아 남부지방 3도의 방어를 맡도록 했는데 경상감사의 김수, 전라감사의 이광, 충청감사에는 윤성각을 임명, 무기를 준비하고 성과 해자를 축조하도록 했다. 그 가운데서도 경상도에는 특히 많은 성을 쌓고 영천, 청도, 삼가, 대구, 상주, 부산, 동래, 진주, 안동, 성주 등지에는 병영까지 신축하거나 고치도록 했다. 당시 나라는 평화로웠다. 조정과 백성 모두가 편안하던 까닭에 노역에 동원된 백성들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와 동령배인 전 정각 2호도 내게 글을 보내왔다. 이 태평한 시대에 성을 쌓다니 무슨 당치 않은 일이요. 그리고는 조정의 일에 불만을 늘어놓았다. 삼가 지방만 보더라도 앞에 정진 나루터가 가로막고 있어. 어떻게 외적이 그곳을 뛰어넘는단 말이오. 그런데도 무조건 성을 쌓는다고 백성을 괴롭히니 참으로 답답하오. 아니 넓디 넓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도 막지 못한 외적을 이까짓 한 줄기 냇물로 막을 수 있다니 내가 더 답답했다. 당시 사람들의 의견이 한결같이 이러했고 홍문관 또한 그런 의견을 내놓았다. 그뿐이 아니었다. 경상도와 전라도에 쌓은 성들 또한 바른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쓸데없이 규모만 클 뿐이었다. 특히 진주성은 본래 험한 산을 이용해 쌓았기 때문에 방어의 요소로서 충분했다. 그런데 성이 너무 작다고 해 동쪽의 평지로 옮겨 크게 지었다. 결국 적의 침입을 받자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 성은 작더라도 견고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반대로 크게만 지어놓은 것이다. 이는 당시 전쟁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라가 품고 있던 모든 힘이 한 곳에 집중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병법의 활용, 장수 선발, 군사 훈련 방법 등 어떤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까닭에 전쟁이 발발하자 패하고 만 것이다.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옥겁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면 당시 조정에서는 정읍 현감으로 있던 이순신을 불러 전라자도 수군절도사에 임명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담력이 컸고 말타기와 활쏘기에 유난히도 능했다. 그가 조선 만호로 있을 때의 일이다. 북쪽 변방의 오랑캐들이 침략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고는 계책을 세웠다. 모반한 오랑캐 우울기내를 깨어내어 잡아서 병역으로 끌고 와 죽인 것이다. 그러자 오랑캐들은 잠잠해졌다. 또 춘찰사 정원신이 그에게 녹둔도의 둔전 방어를 맡겼을 때의 일이다.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군사들은 모두 나가 곡식을 거두고 있었고 병영에는 불과 수십 명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적 기병의 급습을 받았다. 이순신은 급히 진영의 문을 닫고 유협전을 쏴 수십 명의 적을 말에서 떨어뜨렸다. 그러자 적들이 놀라 모두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순신은 문을 열고 고함을 치며 혼자 말을 타고 그들의 뒤를 쫓았다. 혼비백산한 적들은 깃발을 버리고 약탄을 물건도 모두 버린 채 달아나기에 급급했다. 이 외에도 이순신이 세운 공은 참으로 많았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추천하지 않았다. 과거에 급제한 지 10여 년 만에 겨우 정읍 현감에 올랐을 뿐이었다. 당시 외적의 태도가 날로 극성스러워지자 임금께서 비변사에 명령을 내려 뛰어난 장수를 천거하라고 했다. 내가 이순신을 천거해서 그는 수사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순신의 갑작스런 승진에 의심을 눈길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자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시는 잘도 돈에 돌아가네 이런 어쩌나 봄이 왔대나봐 언제나 항상 내 맘의 시작을 알리는 봄 누구나가 그럴 테지 좋을 테지 어나나 말야 남들이 다짐하며 시작하는 새로운 느끼지 못해 알잖아 나 새로운 삶을 꿈꿔도 되나 희망 가져도 되나 다 필요 없어 모두 다 가져가는 마음속에 나리는 언제나 꽃 피우지 세상은 또 꽃빛으로 물든 봄날에도 가끔 붓기 내려 세상을 적실래도 내 머릿속에 미래 그 꿈을 향한 노래 내 멈출 수는 없어 하늘 높이 날 수 있어 이리저리 바쁜 예쁜 나비 I like 여기저기 피고 지는 꽃은 like 모든 게 시작돼 세상이 아름다운 천지 등장에 눈을 기계들만 나를 놓지 않는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 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비집땀 흐르고 또 흘러도 미시는 잘도 돈에 돌아가네 너도 나도 짧은 옷차림에 시원한 여름 해변가의 연희들은 나 잡아봐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지붕 하나 가려진 대별 아래 나는 흥겨운 나는 조용히는 바다와 눈이는 그대들과는 다른 삶의 나는 오늘도 돌아가는 미신기에 의지하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언제나 도는 나의 미신 션션 바람이 작업에 흘린 땀을 쫙쫙 알리던 어느 여름 하얀 앞치마 비바람아 날아가는 김에 내 눈물도 가져가 여름 더위 속에 지쳐 세상에 미쳐 한 번도 못 가본 저 바다 건너 해변들 모래판 그 위에 누워 내 몸을 태워 꿈을 꿔나 이루지도 못한 내 슬픈 현실 속에 수술바람 산 넘어 부는 바람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시는 잘도 돈에 돌아가네 When I love is a love, is a love, is a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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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스쳐 지나쳐 모두가 우수해져줄 수 있는 분위기 있는 계절에 태어난 내 자랑스러운 토너맨 책을 읽고 영화도 봐 music I like 맛있는 거 너무 좋아 drive like life 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 와 지금 눈앞에 스쳐가는 기계들의 굉음 속에 다리 뻥뻥 울어가며 돌아가는 바퀴처럼 스키 타는 사람들과 썰매 타는 사람들과 내며 즐기려면 얼마든지 좋으니까 우리 나두가 시공장으로 또다시 언젠가 떠나리 공장을 나의 돈들 위해 언젠가 되찾을래 꿈을 위해 세상을 향해 힘껏 모두 함께 달려와 힘든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공장 하얀 불빛의 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식은 잘도 눈에 돌아가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굴곡고 불어도 미식은 잘도 눈에 돌아가네 미식은 잘도 눈에 돌아가네 네. 그 이선희 씨가 부른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그리고 거북이가 부른 사계를 듣고 왔습니다. 서대문 FM에서 저희는 지금 오늘 그 정읍 현감 시절에 이순신이 지은 증 김중군 사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시를 지을 당시에 정읍 현감으로 지내다가 임진왜란 1년을 앞두고 전라자도 수군절도사로 임명이 됐는데 그렇게 이순신을 추천한 유성룡의 그 글을 징비록에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던 이제 그 한 해가 한 해 동안 그 유성룡도 그렇고 그 정세를 살피던 군신들이 걱정했던 전쟁이 드디어 이제 발발했습니다. 증비록에 그 직후의 내용들이 있어서요. 그 내용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1592년 4월 13일에 그 외적들이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이제 몰려왔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것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에 적이 바다를 건너 상륙하자 원균은 적의 규모에 놀라 나가 싸우지도 못하고 무려 100여 척의 배와 화포, 무기를 바닷속에 던져버렸다. 그런 후 비장 이영남, 이운용 등만 대동하고 배 4척에 나누어 탄 채 달아나 골량 바다 어귀에 상륙해 적을 피했다. 이렇게 되자 그 수하의 수군 만여 명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이 모습을 본 이영남이 말했다. 공께서는 임금의 명을 받아 수군 절도사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군사를 모두 버리고 육지로 피한다면 훗날 조정에서 죄를 물을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전라도에 구원병을 요청해 적과 부딪혀보고 싸움에서 지면 그때 도망쳐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원균은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며 이영남을 이순신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순신은 구원을 요청하는 이영남에게 이렇게 말했다. 병사에게는 제각기 역할과 임무가 주어져 있다. 따라서 조정의 명이 있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경계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러나 원교는 그 후에도 대여섯 차례에 걸쳐 이영남을 보내 원군을 요청했으며 그때마다 뱃머리에 앉아 통곡하곤 했다. 얼마 후 이순신이 판옥선 40척을 거느리고 이역기와 함께 거제로 나와 원균의 군사와 합세했다. 그리고 견내량에서 적과 부딪히게 되었다. 그때 이순신이 말했다. 이곳은 바다가 좁고 물이 얕아서
배를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거짓으로 도망친 후 적을 넓은 바다로 유인해 싸우도록 합시다. 그러나 원규는 분한 마음에 즉시 나아가 싸우고자 했다. 이 모습을 본 이순신이 다시 말했다. 공께서는 병법을 모르는구려. 그렇게 하다가는 반드시 패하고 말 것이요. 그러고는 깃발을 흔들며 패한 것처럼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적들은 옳다구나 싶었던지 앞다퉈 우리들의 배를 뒤쫓았다. 배가 너른 바다로 나오자 이순신은 북소리를 크게 한번 울렸다. 그러자 모든 배가 일제히 뱃머리를 돌리고 열을 지어 벌려섰다. 적선과의 거리는 수십 보에 불과했다. 당시 이순신이 탄 배는 거북선이었는데 판자로 배 위를 덮어 그 모습이 꼭 거북이 같았기 때문이다. 전투병과 노젓는 인부는 모두 그 안에서 활동했으며 사방에는 화포를 싣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배를 짜는 북이 오락가락했다. 이순신은 적선과 만나자 대포를 쏴 이들을 공격했는데 여러 척의 배가 합세 공격하자 수많은 적선이 연기와 불꽃을 공중으로 쏘아 올리며 파괴되었다. 그 와중에 적장이 탄 배 또한 파괴되었는데 그 배는 높이가 2억 길이나 되었으며 그 위에는 망루가 있었는데 붉은 비단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적병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받아쓰기를 잘하는 게 더 이상 자랑이 아니게 되고 기는 한참 더 자랐는데 자랑할 일은 사라져가네. 차를 타고 달릴 때면 날 따라오던 별들도 이젠 빛나질 않고 기는 한참 자랐는데 왜 하늘은 점점 높게만 느껴지는지. 사람들은 날 어른이라 하는데 나 아닌 것들만 점점 더 늘어가. 모두들
그 후에도 왜적들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그러자 모두 부산과 거제로 들어가더니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이순신이 전투하던 때의 일이다. 앞서 싸움을 독려하던 그가 총알을 맞았다. 피가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싸움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박힌 총알을 빼냈다. 칼로 살을 자르고 5, 6cm나 박힌 총알을 빼내는 동안 곁에서 보던 사람들의 얼굴은 까맣게 변했지만 태현이 말하고 웃는 모습이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았다. 승전보가 조정에 전해지자 임금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시며 이순신의 품계를 올려주려고 했다. 그렇지만 주위에서 반대했다.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이순신은 정원대부로 승급시켰고 이억기와 원규는 가선대부로 승급시켰다. 그보다 앞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을 당도했을 때 우리 진영에 이런 글을 보내왔다. 우리 수군 10만이 또 소해로부터 도착할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실 예정인가요? 원래 적은 수군과 육군을 합세해 서쪽으로 공략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거제 싸움에서 패함으로써 한 팔이 끊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니 평양성을 점령한 유키나가라도 지원군이 사라지게 되어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다. 결국 전라도와 충청도를 보전하고 아울러 황해도와 평안도 연안지방까지 지키게 됨으로써 군량의 조달과 통신체계가 확립될 수 있었다. 이는 곧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요동과 천진 지방의 왜적의 손길이 닿지 않게 되어 명나라 군사들이 육로를 통해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이순신의 한 번 이긴 결과였다. 실로 하늘의 도움이었다고 하겠다. 그 뒤로도 이순신은 삼도의 수군을 거느리고 한산도에 머물면서 적의 교통로를 막았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그 이순신을 전라자도 수군절제사로 추천한 유성룡이 지은 징비록에서 이순신이 이제 그 전투를 통해서 왜군의 그 작전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징비록을 읽으면서 저희가 두 곡을 들었습니다. 노래를 김나영 씨가 부른 어른이 된다는 게와 연혜주가 부른 사랑으로 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순신이 1590년 정읍 현감으로 재직할 당시에 지은 시, 한시 김중문 사명을 읽었습니다. 이 시에 보면 가난하고 추운 그 겨울을 나는 그 산속의 은자와 매화 그리고 술동이 등을 이렇게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화는 그 예로부터 특히 선비들이 무척 사랑한 꽃이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눈 속에서 피어난 그 꽃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무척 사랑받던 꽃이었는데 아마 이순신께서도 그 꽃을 무척 그 좋아하셨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귀에 몸을 실어 강촌으로 향하니 누대가 은은하게 황혼 따라 비쳐온다. 하늘엔 큰 눈 내려 온 세상이 변할 텐데 달은 밝게 빛나 흔적 하나 남긴다. 가난한 초가라도 한 줌 온기야 품겠지만 부잣집 문턱엔 추위가 깃든 적 있던가. 매화는 산중 은자와 약속이 있지 않고 몇 송이 휘어올라 술동이 옆 지키고 있다. 지키는 가슴 안고 사라졌다. 이 땅에 피우니까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의 빗줄기